Paradigmet for moderne krigføring ændres. Årsagen til, at verden ser mod sørkoreanske Chunmoo, er den overvældende teknologiske ledelsen, som går langt utover ren ildkraft. Chunmoo er ikke længere bare et områdevåben. Med præcision, som neutraliserer mål flere 10 kilometer una med et enkelt skud, repræsenterer dette den ultimate dødelige effektiviteten, verdens eneste hybride kassetssystem. Chunmoo kan frit kombinere ulike raketter og taktiske missiler på én platform. Fleksibiliteten til at vælge optimal ildkraft umiddelbart gør Chunmoo til det bedste systemet i verden. Langtrækkende kapacitet på op til 295 km sigter direkte mod fiendens hjerte. Kombinationen af kampvurderet data og avancerede styringssystemer kontrollerer alle variabler på slagmarken. Den mest komplette afskrækning, det sikreste valget. Stoltheden af verdensledende teknologi. Chunmoo. 지난 21일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K-239 천무를 차기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200억 노르웨이 크로네,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도입 수량은 24대에서 26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폴란드와 290대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것을 필두로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이어 이번에 노르웨이 수주까지 성공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와 탄약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인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부품 단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수주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가격 우위와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이처럼 세계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천무이지만 이번 노르웨이 입성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어느 국가보다 뚫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정치적 셈법과 보이지 않는 견제가 난무했던 전장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북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강국이 결국 지구 반대편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치열했던 과정과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노르웨이는 20년 넘게 포병 화력에 아물랑하며 방치해오던 국가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조 단위의 돈을 써서 장거리 축창을 대량으로 쇼핑했을까요?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전략적 가치가 전방에서 후방의 핵심 기지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도 메타가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 냉전 시절 노르웨이는 소련과 국경을 맞댄 최전선이었지만 이제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접경지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르웨이군의 역할은 직접적인 보병 교전보다는 후방의 안전한 위치에서 전방 국경인 핀란드와 스웨덴 지역으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여 아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쓰던 짤짤이 로켓으로는 핀란드 국경 근처까지 닿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앞마당에 떨어질 판입니다. 여기서 천무의 필살기 CTM-290이 등판하게 되죠. 천무가 가진 290km 사거리에 전술 지대지 유도탄 CTM-290은 노르웨이 영토 깊숙한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전방 국경 근처의 적 지휘부, 보급로, 레이더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후방에서 안전하게 그러나 전방의 전환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은 공군력을 제외하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뿐이죠. 사실 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장거리 정밀 사격 시스템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미국의 M142 하이마스와 독일의 유로펄스를 저울질해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와 유럽의 결속을 상징하는 독일 무기 사이에서 한국의 천무가 승리한 요인은 성능은 물론 비용, 납기, 그리고 실전 적응성이라는 기준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마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사실 노르웨이 입장에선 이게 계륵 끝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FMS 방식은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신 3-4%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이며 미국이 정해놓은 고비용의 교육 및 정비 체계를 강제로 도입해야 하므로 운용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납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과 미 육군 소요로 인해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인 하이마스는 지금 계약해도 2029년에나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는데요. 게다가 하이마스는 미 공군 수속기 탑재를 위해 화력을 희생하며 경량화에 몰두한 체계라 이미 한국산 K9 제초포를 위한 중장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노르웨이가 굳이 화력이 약한 경량 무기를 비싸게 그것도 늦게 도입할 이유가 없었죠. 독일 유로펄스는 제어만 놓고 보면 천무랑 동급이라고 우기는데 실상은 미완성품입니다. 이스라엘 엘빗의 기술을 독일 KNDS 차체에 얻는 건데 이게 나라가 여러 섞이다 보니 공급망 안전성이 꽝이라 전쟁 터졌을 때 부품 수급 꼬이면 그대로 고철되는 것이죠. 특히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 통합과 나토 통신망 연동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노르웨이가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니 물건 사는데 나보고 개발비까지 내라는 것이죠. 즉 이미 완성되어 전세계로 팔려나가는 기성품인 천무와는 출발선부터 달랐는데요. 성능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노르웨이가 천무를 보고 눈이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동시 투사력입니다.
천무는 설계부터가 미쳤죠. 포드가 두 개라서 각각 따로 넣을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239mm 유도탄 6발 쟁여놓고 근거리 짤짤이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290km짜리 CTM290 대형 죽창 한 발 딱 박아놓고 대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봐서 저기 보급로 보이네 하면 6발 긁어버리고 저긴 적 지휘부네 하면 바로 대형 미사일 날리는 것이죠. 이처럼 천무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약 성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이 아닌 정치였는데요. 노르웨이 노동당과 중앙당을 위시한 중도좌파 연합은 전통적으로 유럽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유럽의 안보 결속력을 위해 유로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맞선 것은 바로 보수당과 녹색당이었는데요. 보수당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안보 위기 앞에서 명분보다 신속성과 실전 능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맞섰죠. 특히 의회는 예산만 승인하고 기종 선정은 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책임 분담론을 내세워 군부가 원하는 천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이번 천무의 승리가 더 짜릿한 숨겨진 이유도 있는데요. 예전 K2 국표 전차 때 노르웨이 기득권들이 부렸던 더티 플레이에 완벽하게 카운터를 쳤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 당시 기갑 클럽이라는 노르웨이 군 관계자 사교 모임을 진짜 역대급 짓거리를 했는데요.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을 하면서 뒤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로비 자금을 받아먹고 K2 표를 조직적으로 깠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K2 블랙팬서.no 라는 도메인을 지들이 먼저 낼름 먹어버린 뒤에 거기에 4년 전 K2 결함기사 딱 하나만 걸어놓고 K2는 쓰레기다 라고 여론 조작을 하였죠. 반면에 독일 전차 사이트 도메인도 만들어서 역시 명품은 독일제라며 찬양 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클럽 회장이라는 놈이 독일 측 로비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 고문으로 진짜 방산판 적폐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천무 사업에서는 하나가 학습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또 도메인 가지고 장난질할까봐 이번에 하나가 아예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천무.no 같은 핵심 도메인들을 미리 싹 선점해서 악성 루머가 퍼질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죠. 하나가 하나의 무기체계 플랫폼으로 전용 국가의 사이트를 만든 건 노르웨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천무 도입의 성공 이면에는 뼈아픈 전차 사업의 실패가 반면 교사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국방총장 에리크 크리스토퍼센은 혹한기 테스트와 화력 평가에서 한국의 K2 표가 더 우수했음을 인정하며 만약 전차를 산다면 성능이 확실한 K2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는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국방총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은 나토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성능 차이보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더 중요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죠. 그렇게 도입한 독일 전차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노르웨이군은 멘붕 상태입니다. 정치적 명분을 위해 선택한 독일산 전차는 현재 공급망 불균형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도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죠. 당초 노르웨이군은 독일이 약속한 2026년 인도를 철석같이 믿고 구형 전차를 모두 퇴역시켰는데 납길이 다가오자 독일이 말을 바꿔 2028년에야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니 진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인도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부분과 독일 측의 추가 사항 요구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수천억 원 이상 증액될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요. 독일 KNDS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인도가 1, 2년 늦어질수록 그 사이 발생하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노르웨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싸고 더 좋고 더 빨리 오는 K2를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죠. 결국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전차 추가 도입 옵션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여 이번 천무 도입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대파들이 정치질 하려고 하면 야 너 또 레오파르트 꼴라고 싶냐 한마디에 컷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흑표가 당했던 수모를 천무가 참교육으로 대갚아준 셈입니다. 사실 이번 천무 승리엔 숨은 공신이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 여군 누님들입니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 징집제를 전면 시행하여 병역의 상당수가 여성인데요. 하지만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 테스트 종료 후 실제 전차를 운용했던 승무원들의 피드백이 국방부와 의회에 보고되던 2022년 하반기 일선 여성 전차병들의 목소리가 언론과 군내부 보고서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전차병들은 단순히 PC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생존성과 직결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레오파르트는 장전하다가 전투가 끝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최신형이어도 20kg이 넘는 탄을 좁은 차 내에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여성 전차병들은 연속 사격 시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나중에는 장전 속도가 현저히 늘어진다고 보고했죠. 이는 곧 사격률 저하로 이어져 실전에서 격파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레오파르트의 일부 해치나 비상 레버는 성인 남성 기준의 악력과 근력을 요구했는데요. 테스트 과정에서 여성 대원들이 힘겹게 장비를 조작하였고 결국 비상 상황 대응 불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이미 노르웨이 육군이 운용 중인 K9 비다르를 맛본 여성 병사들에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K9은 버튼 하나로 탄약고에서 탄을 꺼내 약실에 밀어넣고 발사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K2 전차 역시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죠. 체력과 상관없이 버튼만 누르면 흑표는
6초마다 한 발씩 쏘면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발사 속도를 무한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K9을 운용하며 한국 무기는 인체공학적이고 승무원 편의성 구조라는 것을 경험한 일선 병사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트너였습니다. 또한 인구 550만의 노르웨이는 육군 병력이 8,500명 남짓해 한국 육군 1개 사단 인원보다도 적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즉 4명이 탑승해야 하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달리 3명이면 충분한 K2 시스템은 인력을 25%나 절감해주죠. 전차 54대를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레오파르트는 216명의 숙련된 전차병이 필요하지만 K2는 162명이면 충분합니다. 전차병 1명을 아끼면 그 인원을 천무나 K9 비다르 같은 고화력 장비의 운용 인원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상비군이 적은 국가일수록 1인당 화력 투사량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한국산 무기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죠. 또한 최근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과 러시아 정찰선들의 수상한 움직임은 노르웨이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럽의 유일한 에너지 생명줄이자 러시아의 제1타격 목표임을 자각하게 했는데요. 이처럼 안보가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5, 6년 뒤에나 도착할 독일 무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산의 사막이라고 불릴 만큼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 결속력이 강한 북유럽에서 한국의 천무가 선택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승리입니다. 노르웨이 노동당이 외쳤던 유럽의 의리라는 거대한 성벽도 또 독일의 비열한 로비도 모두 한국 방산이 보여준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 실전 성능 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콩스버그와 남모라는 세계 최정상 방산 회사를 보유한 노르웨이가 자국의 포병 체계를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로 통일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표준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50여 년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맨 땅에서 시작했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유럽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차가운 설원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 명분 뒤에 숨어서 배송 지연이라는 통수를 칠 때 한국은 버튼 하나로 장전 끝, 내일 로켓 배송 시작이라는 압도적 기술과 신뢰로 그들의 안보 구멍을 메워줬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이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험인 것이죠.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의 안가에 배치될 천무, 전세계 최고의 MLRC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결국 전쟁은 정치가 아니라 납기와 화력이 하는 것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